안녕하세요. 화면 좀 만지겠습니다. 음악 들리세요? 네. 책도 좀 갖다 놓으시고, 네. 화면도 좀 만지시고요. 몸도 좀 만지시고, 네. 1분 정도는 조정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서머 홀리데이라는 노래예요. 셰프 리차드라는 사람이 불렀어요. 네.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번 시간에 건강, 가정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여건주의에서 딱 끝났어요. 책은 몇 페이지냐면 77페이지부터 가족 체계의 이론 적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 개념이라든가 가족의 향상성, 가족의 규칙 뭐 이런 거, 가족의 경계성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가족 발달의 이론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표도 막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또 잊어버렸었을까봐 그 다음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징적인 상호 작용의 이론에 대한 적용 이 부분 이 부분도 조금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교환의 이론과 적용을 얘기를 하고 나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어떤 뭐를 기여해야 된다. 교환 이론의 적용에 대해서 방법을 이야기하고 저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교재 98쪽부터 보시면 여건주의 이론에 대한 적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중간에 챕터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가 보다 생각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여건주의라는 거는 여자에게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남자와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사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건주의라고 얘기해요.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 권리와 지위를 찾기 위한 여성 운동, 페미니즘, 평등, 옛날에는 지금 이거 수업을 듣고 계시는 성인학습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 불평등을 가지셨잖아요. 대개 저희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자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시절이라 여자들은 공부보다는 가정일에 산업 전선에 그리고 뭐 이런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저희가 지금 고착화되어 있기는 하죠. 그래서 뭐 아이를 낳을 때 남아 사상을 좀 한다든가. 근데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여자가 훨씬 더 우월하진 않을까. 남자는 치마를 못 입는데 여자는 치마랑 바지랑 다 입을 수 있잖아요. 하여간 이 여건주의 적용과 이론은 어떻게 보면 가정 내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여성의 경험과 남성의 경험을 왜곡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젠더나 어떤 권력 그리고 가족에 대한 특성이나 경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젠더 그러면 사회적인 의미의 성을 얘기하는데요. 뭐 텔레비에도 여러 사람이 나와요. 뭐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도 있고 생물학적 성별을 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아, 진짜. 그러면 가족이 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가족에게 매몰되지 않는 여성을 인식하고자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2003년도 논문에서 문소정이라는 교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논문을 거의 쓰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념적인 편차를 불구하고도 우리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금 여건주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 논문을 조금 의역하게 되면요. 가족은 가족은 개인적이나 사적으로 관계를 보는 이제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가족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석을 좀 다시 하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대부분 뭐예요? 아이를 출산하거나 가사 노동을 하거나 결혼하면 직장을 딱 그만두고 집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거나 뭐 이런 차원이었었잖아요. 이런 거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시 분석해야 된다. 지금 어, 현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건주의를 주부 역할을 우선시하는 것보단 여성의 노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왜 결혼하면 집에서 해야 하느냐? 집 가정과 나만 사나? 결혼해서는 나만 가정과 일터를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출산은 여자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사에 대해서 그걸 통제를 가산한다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산부인과에서 같이 이제 아이를 낳으신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을 많이 결혼을 시켰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아빠가 가서 이렇게 탯줄을 막 자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엄마의 고통을 아빠도 같이 느껴라. 그리고 새 생명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 정체성의 구조화를 전통적인 남자 중심에서 역할을 사회화로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논문을 작성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 정체성, 자의식, 내가 남자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여자기 때문에 이건 해야 돼. 이런 개념보다도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가족의 여건주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론화 연구들을 하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시는 거는 공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제 낙태나 여기 보면 낙태나 자녀나 직업상의 뭐 차별 뭐 이런 것들은 정체적인 측면에서는 연결할 하기가 조금 어렵죠. 여자라 뭐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자녀들이 뭐 10대 때 너무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도 전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의 엄마 입장이라면 우리 아이를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반응이라면 아니 지금 대학도 안 갔는데 아이를 결혼시키면 인생을 망칠 거냐. 어? 뭐 낙태하고 너도 새 인생 살아라 막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업을 들으시는 학습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남자 입장이신가요? 여자 입장이신가요? 그래서 여자라면 뭐뭐뭐뭐 해야 된다. 남자라면 뭐뭐뭐 해야 된다. 선호 사상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중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개념에 우리가 남아져 있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젠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까 사회적인 의미의 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생물학적인 성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는 남성과 여성 간의 그 차이, 사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의미였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만약에 딸을 가지신 분들은 사위를 선택을 하실 때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우리 딸이 벌어가지고 너희 집 우리 사위 가족을 먹여 살리도록 해. 이런 마인드는 아직까지는 없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 고착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권력도 합법화되어 있고요. 연속화하기 위해서는 남녀를 불분하고 사회 계급이라든가 인종차별, 까맣고 하얗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종의 차별이죠. 하나의 사회 구조에서 이제 젠더라는 여자니까 근데 아직도 그런 거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여자는 안 돼. 뭐 이런 거 군인이나 뭐 이렇게 특수 해상 뭐 구조대 뭐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여자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다 뭔가를 이거는 여자가 겪기는 너무 어려워. 뭐 이런 것들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연약한 척, 또 어떨 때 보면 되게 강한 척 막 이러잖아요. 여성의 수동적인 희생자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가 만들어낸 참여자이기 때문에 문화를 창조하는 그 주체이고 행동가고 행위자다라고 이 책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여건주의자라고 한다면 성을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과정을 보면서 젠더의 관계를 초점을 두고 남성의 어떤 삶도 여성의 삶과 마찬가지로 젠더에 대한 강한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이론가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 기르실 때 남자가 이것도 못해 이런 건 할 줄 알아야지 남자가 이거 막 어딜 여자가 이런 거를 해 아직도 그렇게 저희가 커왔기 때문에 아직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새 뭐 신랑 수업 이런 것도 있고요. 옛날에는 신부 수업하고 있어요. 막 이런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신랑 수업 같이 도와주고 뭐 이렇게 약간 같이 음식도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드라마 아니 뭐 테레비 뭐 이런 것도 많이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같이 뭔가를 이뤄내가는 여건주의가 약간 광범위하게 활성돼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건주의의 이론과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사회적이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젠더라는 분석 자체가 가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을 때 개인과 대인 간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사회적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다 포함이 돼야 된다. 어, 예를 들면 만약에 얘가 폭력 쓰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계속 이렇게 때리면 막 맞고 살고 또 막 아이 없는 아니야 아빠 없는 자식 안 만들려고 그걸 맞으면서 뭐 아까 자식도 뭐 이런 게 조금 활성화가 아니라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율로 따지면 훨씬 더 내 여자가 힘이 약하니까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약간 고착화시키지 않고 사회 문화나 역사의 맥락에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정상 가족에 대한 문제도 좀 제시해야 된다. 쇼윈도 보고 생각해 연예인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정상 가족이라고 언급하면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획기적인 형태나 부적절한 뿐만 아니라 계급이나 문화, 여성의 편견, 여성의 억압 이런 것도 나는 얘 안 때려요, 와이프. 생활비도 줘요. 어. 근데 뭐가 문제죠? 저는 제 역할 합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자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여행 못 가게 하고, 암묵적으로 자기랑 같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약간의 폭력이죠. 이게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이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의 변화의 강조가 물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사회가 지금 그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상대 배우자가 캐치했기 때문에 억압하고 규제하고 막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변화의 변화를 가치나 뭐 가치의 개입적인 방법을 막 선호하시는 이런 이론가들이 있는데 여건주의자들의 세상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화하는 것도 좀 체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얘기고요. 그리고 타당한 지식이든가 객관적인 지식이라 하더라도 학문적으로 풍토에서 문제가 제시될 수도 있다. 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생신이에요. 그러면 며느리가 막 반찬해서 이렇게 딱, 너가 며느리잖아. 당연히 해야지. 아, 그렇죠. 지금 다 그렇게 사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장모님 예를 들어 생일이야. 근데 남편이 막 반찬 만들어서 막 주나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곧 생각하고 있을 때는 여자들이 음식을 훨씬 더 잘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도 조금, 그러면 결론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며느리는 당연히, 같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면 같이, 내가 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저희는
그런 삶을 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습관화 고착화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후세대에서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평준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 네, 그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 적고 있어요. 그러면 여건주의 이론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종이나 민족이나 사회 계급 또 성 이런 거에 대한 분석들은 어마무시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나 연령에 대해서 간과하는 그 측정, 또 연령에 분화된 사회 구조에 그에 따른 불평등의 그런 논의 이런 것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건주의를 강조하는 개념의 틀을 보면 건강 가정 연구와 실제로 응용한 적용점을 제공한다. 그러면 그 틀을 잡아놓으면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우리 사회는 약간의 불평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여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사회 문제가 곳곳에 아직 사각지대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보수적인 측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 2024년조는 진보적인 생각을 하면서 세대 간의 개념 차이라든가 가족 내 여성 역할, 더 나아가서는 나이 간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 내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성차별적이고 여성의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서 좀 벗어나서 남녀의 불평등하게 살아가는 건강가족론을 지향하고 평등 사회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정 내에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뭐 그리고 양성평등 아버님들의 의식을 조금 바꿔야 되는 많이 바뀌었죠. 엄청나게 바뀌었죠. 가정일도 많이 하면서 회사도 다니면서 뭐 집에 있는 반려견도 해주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양성평등의 가족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약간 기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여건주의에 대한 이론에 대한 적용 아닌가. 이런 이론들은 한 번에 딱 머릿속에다가 고착화시킨다고 그냥 실행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얘기를 해야 이게 그냥 우리 안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까 나왔잖아요. 좀 거시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내야지만 이제 그래야 되나 보나. 그렇게 됐구나. 네. 젠틀한 남자분들이면 타인한테는 되게 잘하시지만 가정에서는 또 좀 그렇잖아요. 편안함이기 때문에 쉬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가 하라는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적용하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도 부부학교, 뭐 예비부부학교, 장모님 학교, 시부모님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약간 정신교육 같은 걸 좀 시킵니다. 그리고 물론 신앙적인 테두리 안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조금 해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족 체계 이론이라든가 가족 발달 이론, 상징적인 이론, 교환 이론, 또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여건주의 이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건강한 가정을 예방하고 보편적인 사업을 지원할 때 문화적으로 또는 상담을 통해서 영향을 좀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신 교수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 체계가 인적 하위 체계에서 관리적인 하위 체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인적 하위 체계를 상위에 둔다면 부부 관계를 맨 위에다 두고 그다음에 자녀 문제, 뭐 모든 환경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네, 평범의 기준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엄마 아빠 있고 자식들 있고 엄마 아빠 열심히 돈 버시고 가정에다가 물질적으로 제공하시고 아이들은 또 예쁘게 커서 공부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고 뭐 이게 평범한 가정인지 그렇지 않은지 사이사이에 당연히 문제점은 없잖아 있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 발달의 접근의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채택해서 뭐 아이가
태어날 때, 아기가 성장할 때, 아이가 독립할 때, 근데 그 출생과 성장 안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 위에 있는 학업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 못 하시죠. 지금 우유 먹여서 막, 뭐, 애가 우니까 뭐 귀저귀 갈아가지고 씻겨서 막 이러기 바쁜데 그게 들어오겠어요? 근데 막 공부하고 있는 아이라면, 뭐 예고 가야 돼, 뭐 과학고 가야 돼, 뭐 좋은 대학 가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다 지내셨죠. 다 지내고 결혼 자녀를 시키셨어요. 인생을 돌아다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나 정체성이나 자아 존재감이 확 바뀝니다. 서로 이렇게 부족한 거를 받쳐주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끔 하는 것이, 네, 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때는 그거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건강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저 이런 단어 많이 쓰거든요. 수박 장수예요. 미역과에다 수박을 왕창 넣고 남편이 막 밀어요. 근데 뒤에서 여자가, 와이프가, 아유 진짜 맨날 수박 장수만 하고 아유 짜증나 정말, 이러면 신이 안 나겠죠. 근데 뒤에서는 와이프가 아이를 업고, 여보 내가 뒤에서 밀을게, 아니야 애기 업었잖아, 괜찮아요, 이 정도 나도 밀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밀어주는, 그러면 둘이 어떨까요?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훨씬 더, 네, 행복할 거라는 거죠. 그런 시계가 평범한 가정이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가정 내에서도 예측 가능한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잖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어떤 친화적인 가족 가치나 이웃이나 지역사회,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모임도 가고 부부 동반으로도 모두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다양한 문화적인 환경을 토대로 약간 학습도 될 것 같아요. 아, 저 부분은 저렇게 하네. 집에서도 저렇게 해요? 아니요, 나오시기만 그래요.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아, 저 사람은 어떻구나. 꼭 와이프랑 같이 다니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가족하고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분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되게 어, 온유하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적인 제도와 역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챕터 내려보면 요 표가 있습니다.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요 표를 좀 보시면 하위와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도 조금 달라지잖아요. 맨 밑에는 뭐 법과 사회, 이거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상황, 저희가 이렇게 뒤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광역 환경이니까. 안전, 건강, 사회, 교육제도 뭐 이것들은 사회 구성원에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 근접 환경, 요거는 제가 선택하거나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이웃관계, 친구 관계, 모임 관계, 뭐 인인척. 나 인인척이랑 아우 난 신호올케랑 사이가 안 좋아. 막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해요? 제 행동에 따라서 네 바뀔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친근하게 대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선물을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노력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거와 노력이 안 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내한테 맞는 것들 이렇게 절차를 갖는 거죠. 의식주 관계, 과적 자원 관리, 그다음에 교육과 직업 이런 걸 통하면 그게 가정의 하위 단계라 본다면 가족 관계는 부부, 자녀,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싸움만 하고 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공부는 못해도 돼. 하지만 사람은 진실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래.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찾아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 다 잘 기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랑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배웠던 모든 것들을 아이 길렀을 때 좀 배우면 조금 더, 네, 빨리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잘 기를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런 걸 몰랐다고. 그래서 너무 서글프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저분은 저런 마음씨라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는 저런 마음씨였다면 그때도 최선을 다했을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분이셨던 걸로 같아요. 상담을 했을 때 그분은. 그래서 마음 씀씀이가 생각하는 자체가 어, 어떻게 바라보면 내가 이런 공부를 했으면 우리 애들한테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우리 애한테 적용시키면 우리가 더 잘 될 텐데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부한 거에 대해서 조금 후회는 있지만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뭐 지나간 과거를 다시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어 부부나 자녀와 뭐 이런 것들, 손자, 손녀, 그리고 자녀가 아직 어리신 분도 계시니까 뭐 이런 분들도 해서 인적 하위 체계를 통해서 피라미드로 모든 것들을 다 재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한 가정에 지향하는 것. 어떤 게 건강한 가정이냐, 이론학적으로 뭐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강요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아서 어, 그분이 뭐 부부 관계가 또는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약간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족 체계를 본다면 건강한 가족을 지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들을 있으신데 결혼할 대상자를 누가 데려왔어요. 근데 자기 아들보다 뭐 조건이 다 안 맞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으시냐고 누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더 관건이에요. "나는 우리 아들하고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좋은 관계로 맺고 싶어." 웃으면서 너희 가족 행복하니? 오늘 내 생일인데 같이 와서 저녁 먹을래? 네 생일인데 우리 같이 뭐 할까?" 이런 식으로 관계 개선을 잘 맞추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에 차지 않고 내가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감수할 거야."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와, 나도 저런 마인드로 저렇게 저런 거를 조금 잘 갖고 있다가 해야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게 건강한 가정을 지향하는 관계다. 민주적인 평화, 공동의 가치,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용하는 방법에서는. 페이지 103 페이지 보시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족 체계 이론이라든가 가족의 발달, 또 상징적인 상호작용 이론, 그다음에 교환 이론이라든가 여건주의, 이렇게 키워드가 있으니까 핵심 용어를 조금 체크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마무리되고요. 가장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네, 갖고 계시는 책은 몇 페이지냐면 107 페이지입니다. 네. 가족 관계와 건강,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뭐 가족 관계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 관계와 건강 가정에 대한 적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부부를 비롯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둘이 결혼을 해야 부부로 인정을 받으니까 다양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뭐 의미나 그런 특징, 뭐 사람과 친밀한 전제로 해서 한 가정이 아닌 뭐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를 챕터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메모해 놨냐면,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온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지라고 제가 적어 놨어요. 지금 학습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 보이는, 한 분 한 분 다 못 만나 뵀죠, 사실은. 저를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학습자들을 우리 학교에 계시는 성인 학습자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저한테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할 때는 또 누가 누굴지 모르니까.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나이가 60 이든 70 이든 상관없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조금 평온해 보이는 느낌을 가집니다, 저는. 학습이라는 건, 이 공부라는 건 장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지나 비용이랑 상관없이 의지나 어떤 결단력 같은 게 있으셔야 하거든요. 웃으시면서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해?" 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네,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지적인 걸 배우러 오셨으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들. 물론 막 해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요. 뭐 그거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평온한 사람이시진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부부관계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가족관계도 좋을 것 같고 '아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우리 딸이 그렇게 밀어요.' 그러면서 "학교 안 다니면 엄마 용돈 끊어 버린다." 막 이런 막 이랬던 얘기를 상담하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부모가 공부를 해서 뭐가가 향상이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문화 생활을 하면서 평온함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좋은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책을 한 장 넘겨 보시면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부부관계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성장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겠죠. 어떤 의식을 통해서 뭐 약혼도 좋고요. 결혼도 좋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혈연은 아니에요. 비혈연적인 이지만 그래도 완전히 가까운 인간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게 이제 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생리적, 심리적인 어떤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이론학적으로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돈 벌어올 테니까. 내가 돈 벌어온 걸로 살림해.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뭘 할 줄 알아. 집안일을. 아유, 저쪽으로 가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챙겨주는, 채워주는 그런 사람, 모자람을 채워주는 그런 형태가 부부다라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단순히 합이 아니라 너와 나의 결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걸 기업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A라는 기업하고 B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은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B라는 기업은 조금 힘들어요. 근데 B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데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나 너랑 합칠래? 라고 한다면 그래? 누가 더 힘세? A가 더 힘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B라는 데가 A로 이렇게. 그걸 흡수합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부부관계가 이런 관계였었어요. 대부분. 남자가 크고 여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흡수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와 B가 동등합니다. 그쵸? 더욱더 여자가 경쟁력이 더 세거나 재산이나 어떤 것들이 더 많으면 훨씬 더 세죠. 그러면 기업으로 말하면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흡수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둘 다 죽이고 네. 신설합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 너,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우리 관계, 동등한 관계가 생긴다라는 개념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에서 사랑해서 만났는데도 뭐가 생기나요? 갈등이 생기죠. 엄청나게. 책에 보면 터먼이라는 사람은 부부관계의 적응에 대해서 행복한 집단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토론하고 또뭐 친인척 관계, 친구 관계, 상대방의 논리적인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 나와 있는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터먼이라는 분이 약간 조사를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설문지를 했을 거라고 가능합니다. 진짜 진솔하게 설문지를 받지 않았으면 개인적인 집안의 얘기를 외부로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분이 792명을 설문을 했는데 이 중에서 80%가 결혼이 원만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대답을 했대요. 이 연구를 했던 그 시기가 1938년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1938년도면 어마무시하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되게 순종적일 때 아닐까요? 네. 거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결합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합쳐지는 결합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그래서 대부분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이상의 결혼을 원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외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1915년, 60년대 뭐 특징들을 체크업을 해요. 그러면 결혼 생활의 갈등을 내포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처음에는 막 사랑을 하죠. 사랑을 막 하게 되죠. 사랑을 해서 서로 막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죠. '아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야. 오래오래 갈 거야.' 이제 항구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경쟁력? 네. 뭐 라면을 하나 끓여도 '누가 빨리 먹나?' 뭐 이런 경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네. 가변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요. 점점점점 변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부부의 갈등의 원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은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나 위치에 따라 사람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부부관계를 얘기하기에는 결혼 생활이 30 년밖에 안 돼서 지금 성인학습자보다는 조금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편적으로 믿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긴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어 그러고 따져 보면 부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람은 어때요?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 성숙하지 못하죠. 어. 왜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음. 미성숙한 사람은 혼란스러운 정보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지식으로 만족스러운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팔랑귀 특히 가족 간에는 그렇죠. 특히. 의견의 불이치를 참을 수가 없죠. 그 능력의 부족이니까. 뭐 예를 들면 경쟁력이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적이에요. 또 이런 우스갯소리 이게 진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약간 외도를 하는 사람들한테 아내에게 막 설문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또 오픈을 어떻게 해서 진실되게 얘기를 하면 뭐 "뭘 상품을 주겠다." 이래 가지고 얘기를 한 케이스인데 남편이 외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 에서 2,000 정도의 생활비와 모든 걸 누리게 한다면 참을 거냐? 뭐 나이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60, 70 대는 "참는다."라고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견의 불일치의 능력의 부족은 경쟁력이 있는 남자가 아내의 순종적으로 행동하길 당연히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참지 못하고 분노나 비판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노출해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좀 더 악화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친척의 문제 뭐 이런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무식적인 왜곡이라 인데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그래 왔으니까 그냥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지?"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뭐 "도대체 왜 이래? 너희 집 식구들은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문화나 사고방식을 이해 못하는 경우. 그러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우스갯소리로 막 오늘은 뭐 자기가 먹고 싶은 저도 이거 뭐 김창호 TV에서 본 건데 "여보 오늘은 해물탕 먹을까?" 막 이러니까 해물탕 재료가 늘 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남편의 말 한마디로 막 마트를 가서 해물탕을 사 와서 막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것도 귀찮아요. 물론 시장 가는 길이었다면 "어 알았어. 오늘 해물탕 해 먹을게." 뭐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김장국 TV에서 나왔을 때 그 강사님을 뭐라 그랬냐면 "여보 오늘은 그냥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다음에 또 해 줄게." 그러면 "어 알았어. 그래 다음에 먹자." 뭐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럼 또다시 "여보 오늘은 해물탕 먹어도 돼?" 뭐 그러면은 "아니야. 오늘은 그냥 있는 대로 어 먹어. 다음에 또 해 줄게. 미안하네." 이렇게 좋게 얘기했다가 "당신 제사상에 올릴게." 막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로 막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문화나 사고방식이나 상대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넌 아니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 뭐 정상적인 사람이 없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화 안 낼 사람이 어디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갈등 부부의 해결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폭력이나 뭐 과음이나 뭐 폭언이나 똑같은 건가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생겨날 수 있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노름, 외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해요. 지금 피곤하시잖아요. 공부도 하셔야지, 개인적인 일도 하셔야지, 친구들도 만나셔야지 되게 피곤하잖아요. 자제력을 잃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외벌이 부부도 더 마찬가지예요. 가정일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로 다투는 경우. 도대체 내가 결혼한 지 3달 된 그 신혼부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빨래를 개고 있었대요. 그래서 딱 이제 식탁에다 이렇게 올려놨대요. 언제 갖다 주나 남편한테 테스트를 했답니다. 몰래. 그랬는데 끝까지 안 갖다 두고 거기서 이렇게 양말하고 식탁에 올려놓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빼서 신더라. 저렇게 개념이 없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야가 좁은 거죠. 여자가 바라보는 시각과 남자가 보는 경제적인 거 어떤 그 삶의 그 돈을 버는 거에 대해 시각은 남자들은 넓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조금 좁은 편이라고 한다면 가정 일은 여자들의 시각이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 내가 클 테니까 갖다 놓는 건 당신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던가 딱 짚던가 아니면 그게 싫으면 그냥 본인이 하던가 왜 양말 거꾸로 벗어놓으세요 치약 어디서부터 짜세요 막 이렇게 싸우지 말고 딱 구분을 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하든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갈등 해결에 대한 해방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사실 이건 제가 책을 잘 읽어봤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론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케이스가 다 틀려서 이걸 어떻게 맞추십니까? 생각의 폭이 넓고 사고와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단지 이 책에 적혀 있는 거는 갈등 해결 방법에 이런 학자마다 좀 다양하니까 이 학자들이 연구한 걸 바탕으로 지식을 가지고 거기다가 내 삶을 적용시켜서 해결하세요. 라는 게 제 정답. 그래서 부부간의 역할을 아까처럼 딱 구분하거나 협동하거나 이성화를 증진하거나 또는 습관적으로 연결하는 것들 사이에서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블러드와 울프란 사람이 1960년대면 꽤 됐잖아요. 지금 60년 되면 지금 나이면 60살 넘으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성숙, 사랑, 집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성숙과 성격을 가지고 상대방을 관심 있게 귀 기울여 봐야 된다. 성숙하게. 근데 이게 또 이제 약간 이론학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전에 내가 쏙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성숙이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부부관계는 초심을 잃지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이니까 거기에 약간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책에 메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적응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습관에 대한 유형일 수도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긴장, 갈등, 말다툼, 비난 이런 것들 싸울 때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을까요? 견해 차이가 좀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습관이 좀 달라지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고 보면 올해 30년 동안 60년 동안 막 살다가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나랑 가치관이 너무 다르구나 막 이렇게 해서 이혼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생계 갈등은 이렇게 좀 하다가 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될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생기를 잃은 유형 이거는 사랑의 감정이 식은 거죠. 그 사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50대, 60대, 70세 때 50대만 해도 마지막 참을성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요새 40대, 30대, 20대만 해도 참지 않습니다. 생계를 잃은 유형. 나의 가치나 나의 그러면 아예 그게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깔끔하게 이혼해버리는 케이스가 좀 많은 편이죠. 의무적으로 절대로 안 합니다. 긴장이나 갈등에 노출되지 않고 상호의 작용이 거의 없거나 때때로는 생일잔치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의례적으로 그래 이렇게 특별한 활력소도 없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중년기 이후에 많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30대나 뭐 이렇게 오게 되면 그냥 확 놔버리라, 너무 어려서 결혼해서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놔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나 생계를 잃은 유형들한테 제 나름대로 조언을 하게 되면 각자 간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각자 간의 취미를 활동을 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어디야, 어디서 와, 뭐해, 빨리 와, 막 이럴 필요 없이 약간 이렇게 구분해서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하고 각자만의 시간을 가졌다가 가족이랑 테두리 안에 다시 모이는 그런 형태도 어떻게 보면 완벽은 아니지만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되는 방안의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부부간의 적응 유형, 소극적, 동조적인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생기를 잃은 유형의 부부와 유사한 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몰입했다가 막 확 없어지는 거, 그리고 각자의 강심이나 활동, 가정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맞벌이 부부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교수님, 굿 파트너 있잖아요. 그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네, 그러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네, 저도 그래요. 그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도 그런 계통이잖아요. 변호사가 막 이렇게 사회 활동에 너무 그 극을 하고 가정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의사인 남편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서 서로 각자의 관심사로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좌절을 그다지 나타내지 않고 흥미나 판단, 직업 이런 것들을 뭐 싸우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자.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런 형태가 부부의 소극적 동조적인 유형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생기 있는 유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많은 부부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자녀와 함께 뭐 가정을 조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액티비티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막 하고 특히 여행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그것도 불구하고 직업도 성공하시고 뭐 이런 것들 부부의 서로의 친밀감이 있고 그다음에 공감을 느끼면서 취미도 같이 해. 지역사회 봉사도 같이 해. 뭐 그래서 만족을 느껴. 이런 부부가 김창옥 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있다고 합니다. 되셔야죠. 저도 되고 다 같이 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건강 가족론을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되셔야 되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양보와 희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그게 남자든 여자든 참고 인내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 연습 삼아서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의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성인학습자들은 여자들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인내하고 참지는 않을까.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을 좀 공감되게 어, 좀 생기 있는 유형으로 갈 수 있도록 약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러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비대면 수업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와서 컴퓨터도 하고 캘리도 쓰는데요. 그러시면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학교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를 자기가 다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자기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막 이러시대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직접 가시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니까 자기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장사하신 날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있는 사장님들한테 막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와이프가 대학생이라고. 음, 지금 대학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슨 관심이 있겠냐면 그래도 생각이 너무 예쁘다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려고 하는 저희 와이프가 너무너무 사고방식이 이뻐 죽겠다. 난 대학생하고 살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를 이제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래도 거기에 부응된 게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나 이렇게 공부했어. 나 A 받았어. 채아가 B뿔이야. 막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어,
얼마나 예뻐요. 많이 활기찰 것 같아 부부간에.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우리 무슨 관계라고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 장 더 보시면 통합적인 유형이라고 해서 111쪽에 나와 있습니다. 부부의 유형은 다 비슷하지만요. 부부와 비슷한 많은 생활하는 부부들이 대부분 성실하게 조금 부부끼리 공유하고 성실하게 참여하고 가족 간의 어떤 행사 같은 거를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인 유형이라고를 얘기를 합니다. 부부간에 불이치가 생긴다면 가끔 부부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타협하고 양보해서 해결을 해야 되죠. 아주 짜잘한 일이야. 그러면 와이프가 리드하는 걸로. 근데 진짜 커다란 일이야. 그러면 남편이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맞냐, 틀리냐, 누가 주도권을 갖냐 이런 걸 싸우기 전에 어떤 부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을 잘 풀어내는 그런 지혜, 그런 것들을 조금 이 책을 통해서 이 챕터를 통해서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약간의 유형들이 책의 111페이지에 적용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의 같은 유형인가 다른 유형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좋은 말만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거 적용 방법 1984년도면 꽤 됐죠? 네, 네. 스트넷이라는 사람 연구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긍정적인 마음을 지녀야 된다. 이거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그리고 했던 게 있어야겠죠. 맨날 거짓말만 했다가 이거 진실이야. 그러면 서로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신뢰와 존중과 서로 간의 인정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네,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상호 간에 존중해라. 이거랑 긍정적인 마음이랑 거의 같죠. 부부간은 약간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의사소통을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그래서 그렇게 존경 가능한 그다음에 상호 보완적인 그런 배우자들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나랑 동등한, 나랑 나이가 같은, 누구는 나보다 윗사람, 또 누구는 뭐 연하도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기준치에 따라서 조금 고르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슷한 문화의 배경을 가진 부부, 경험이나 생각, 태도 비슷한 거에 중거의 틀을 유사한 사람들끼리 가져야 된다. 왜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다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 사상이 비슷한 사람, 어떤 시각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똑같은 산을 봤을 때도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돈이 많거나 얼굴이 예쁘거나 키가 크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떤 틀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의사소통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들어라. 이 경청이란 단어는 되게 자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내 의견을 막 소리 내면서 얘기하고 조용히 해요. 막 이래가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적절하게 말하고 말한 만큼 중요성 있게 상대방에게 약간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조금 더 톤을 높여서 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는 메시지의 의미를 확인해봐라. 물론 뭐 은유법, 비유법, 어려운 법을 써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이 신뢰성 있고 상호 간의 존중이 된다면 혹시 약간 뭔가를 실수하거나 막 이래도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잘 해나가는 그리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관계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감해라. 부부간의 공감은 큰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도 감정, 분위기 뭐 이런 것들 왜 그렇게 해? 막 이러지 않고 이야 대박이다 잘했는데 막 이렇게만 해도 서로 뭔가 힘을 얻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적이든 외적이든 소통을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도 뭐 어떤 느낌으로도 행동이라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라. 그쵸. 오래 살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준다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안도 분명히 알 거야. 화났어. 우리 남편 화났어. 자, 따뜻한 한 잔, 뭐 예를 들어서 이 차를 너무 좋아하는 게 있다면 따뜻한 차 한 잔 하세요. 그럼 또 기운이 또 내려갈 겁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우리 와이프 화났어. 그럼 쇼핑 가. 쇼핑 가면 또 풀어질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상대가 알고 있는 것들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부분을 서로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조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네 의견을 좀 분명하게 말해라 라는 거잖아요. 말 않고 이렇게 약간 함구하시는 경우도, 왜 말하면 싸울까 봐, 관계가 안 좋을까 봐 함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명령조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꼭 부부관계만 역할되는 게 아니라요. 가족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에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간접적인 표현, 직접적인 표현. 어떻게 됐던 간에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적당한 자기 노출을 해라. 이거는 적당한 수준에 의해서 자기 노출을 해라. 뭐 표현해라. 위에 있는 8번과 9번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방법론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뭐 좀 나 좀 기분 나빴어. 나 뭐 어땠어. 뭐 이상한데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을 서로 줄 수 있도록 약간 표현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책의 113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약간 그 부부관계의 만족에 대한 설문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설문지는 지금 약간 단면적인 것만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많은 학자들이 이런 가정에 대한 적용이라든가 부부에 대한 의사소통의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타인의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혹시 또 이런 설문지가 학습자들, 지금 성인 학습자들에게 가신다면 그 설문지를 돌리는 사람의 관계랑 상관없이 문제를 잘 인식하셔서 정상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체크해 주셔야 공통적인 그걸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돌리거든요. 정상적인 약간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에 하나 실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부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누가 그러시던데요. 결혼한 기념으로 자녀를 꼭 낳아야 된다. 기념품으로 하나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또 핵가족이다 보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가족에 대한 변화를 얘기를 했지만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러신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뭐 아들 낳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딸을 뭐 4명씩이나 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성별이랑 상관없지만 되게 자녀를 많이 낳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기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분들 다 누구예요? 맞벌이 부부란 말이죠. 그래서 1명을 낳든 2명을 낳든 뭐 힘들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기념품으로 1명은 낳아야 돼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부부와 자녀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잘 관계 개선이 좋으신가요?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 잘 길러내셨고 힘들었던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신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는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과 느낌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결혼을 하면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전제로 약간 깔고 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이를 안 낳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역할이 갈라지는 거죠. 누가 무슨 역할을 할 건지 부부 간에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왜 반드시 가져야 하는가 뭐 이런 것도 지금 30대 40대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 퀘스천이 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녀들은 사회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이든 지위에 따라서 자녀의 신분이 규정될 뿐만 아니라 뭐 인성 자체가 조금 영향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직업에 의해서도 손자, 손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훨씬 더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면 자식이 똑똑하냐 이런 지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인간으로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는 기본적인 부모의 그 첫 번째 단초인 부부간의 어떤 생활 습관, 방식, 그다음에 어떤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스승이라고 보셔도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스승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중요성을 본다면 성년 우리나라는 뭐 20살 대학생까지가 성년인가요? 아니면 다 대학생인데 졸업하고도 결혼해야지만 부모와가 떨어지는 건가요? 뭐 각자 집마다 다 다르죠. 대학생이 됐으면 가라 나가서 혼자 살아라 그리고 네 생활비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오고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결혼을 해서 자기 건 결혼을 안 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친구들도 뭐 만났고요. 하여간 성년에 이르기까지 성장기는 다 누가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신체적인 것도 성장시켜야 되고요. 심리적인 발달도 시켜야 되고요. 지식의 습득? 그래서 학원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학부모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부모들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학교 간 다음에 뭐 이렇게 학원 가고 무슨 공부방 갔다가 집에 돌아오고 이런 형생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좀 그런 걸 조금 위탁하죠.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사실 저도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저희 자식들을 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다 길러주셨거든요. 그렇듯이 어떤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하고 문화, 그다음에 사회기관의 자녀들의 성장이나 인격 형성에 깊게 영향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자녀와의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 직후 또는 태태서부터 시작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발달이 인생의 초기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 뱃속에 안에 있을 때 뭐 태동을 느끼기 위해서 이름도 지르고 뭐 이렇게 약간 태내에서도 벌써 이렇게 약간 아이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고 책도 읽어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인간의 발달에 인생의 초기 경험에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떠한 발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시기 때는 무슨 관계예요? 부모랑 애착 관계예요. 엄마 어디가? 아빠 가지마. 막 이렇게 붙잡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오래오래 왜 지속이 되죠.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출생부터 성숙 때까지 상호작용이 계속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와 특히 어머니와 직접적인 대면적인 관계가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엄청나게 받지요. 이렇게 따지면 왜 아빠는 아니고 꼭 엄마입니까? 그만큼 엄마와 아이가 같이 있을 시간이 더 많고 아무래도 아빠는 외부 활동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근데 아닌 집도 있는데요. 그렇죠. 물론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딸을 데리고 오려면 그의 장모를 봐라. 뭐 이렇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볼 것이다. 이것도 아까 젠더처럼 성의 역할이 고착화되어 있는 말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것들은 그러면은 뭐 똑같다는 건가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나 상호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녀들의 문제 같은 것들을 캐치해서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또 대중매체 컴퓨터나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화면 같은 거 많이 보여주고 뭐 이렇게 약간
그래서 안경 끼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회적인 관계나 여러 직업에 따라서 정보가 이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부모의 영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광범위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항상 같이 먹고 자고 뭐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모가 편안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말을 인지하지 않는 엄마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보내고 여행도 가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부모다.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향상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책에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대학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내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순종적이고 케미가 잘 맞아요. 엄마 아빠랑 이렇게 맞는 친구가 있지만 자기적이고 자기 주장적이고 독립적인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또 관리할 거냐. 자기 아이의 성향 같은 걸 좀 조금 잘 파악하는 것도 좋겠죠. 어떤 유치원을 보내면 부모를 딱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와 어떻게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모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도 체크해 주는 것도 꽤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죠. 어,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15쪽에 보면 중간에 자녀와 부모와 어,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녀는 부모와 다음과 같은 공헌하는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랑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자녀는 가정의 장래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제가 1등 엄마인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제가 또 뒤에 엄마인 거야. 이렇게 서열을 가르잖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뭐 흥미나 관심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성장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갖기 위해서, 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어머니한테도 대우를 잘해주고 이런 것들도 교육자에게도 아직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키움으로써 부모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있지요. 어,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후손에 내가 이뤄놨던 것들을 내 자식들이, 내 손자들이 약간 물려받는 이런 감정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으로 부모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딱 낳으면 그 아이의 핏덩어리고 약간 끈적끈적한 양수를 묻고 나온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단해, 대단해. 내가 아이를 낳았어.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아이를 낳은 게 난 너무너무 잘한 거야. 뭐 너를 낳은 게 되게 자랑스러워. 이런 기쁨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럼 자식에게 뭐를 주고 갑니까? 슬픔을 주고 가는 거죠. 그때 관계 개선이 너무너무 좋았으면 그 부모를 계속해서 기르고 찾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는 하겠지만 부모랑 관계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잘 가. 알았어. 막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는 거죠. 부모는 생활을 개선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회를 좀 자녀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서 그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세상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약간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죠. 갖고 있는 유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그 아이들이 잘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또 잘할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살아온 것,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좋은 방향들을 조금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어떻게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로 하여금 어떤 공헌이 필요한데 그 공헌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 앞에서 모범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들이 옳은 것을 살 수 있도록 부모의 행동이 좀 발휘되죠.
올바라야 되죠. 횡단보도 불이 켜지기도 전에 확 가버린다든지 따라와 그냥 바빠 죽겠어 막 그런다든가 뭐 아이스크림 먹고 휴지를 아무 데나 버린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부모를 보면서 확실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한 의사소통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세대 차이가 없잖아 있죠. 그다음에 요새는 옛날의 부모님들은 어 그 학습적인 거를 잘 못하셨던 부모들이 많아서 자녀들이 어떻게 크는지 학교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셨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부모님들은 어때요? 네. 너무 똑똑해요. 아이 머리 위에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아이 이렇게 인형처럼 위에다가 머리를 딱 얹어 놓고 아이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난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야, 친구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령하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하는 거네?" 찾아보니까 "언제부터 어디 뭐 해야 되고 학원 갔다 왔어? 출석이 안 되어 있는데? 너 왜 안 들어갔어 거기?" 막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타인처럼 아이를 다루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 오셨을 거긴 하겠지만 손님처럼 대접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저도 사실은 공부하면서 강의하면서 아이들을 길렀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나 공부해야 되니까 너 거 네가 알아서 하기."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뭘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저도 이제 일상생활이 되게 바빴고 막 이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아이를 기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 깊게는 못 들어갔던 것 같고요. 또 방학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저희한테는 방학 때는 시간을 내서 같이 못했던 걸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좀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걸 좀 풀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애가 잘 됐고 못 됐고를 떠나서 저도 제 뒤를 돌아다 보면 제 역할을 엄마로서의 제 역할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어진 직업을 유지하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건강하게 자라서 되게 기쁘기는 해요. 그렇듯이 지금 성인학습자 계시는 분들도 아이들을 되게 잘 기르셨을 거라고 믿어요.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또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아이를 성장시키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있지만 손자나 아니면 결혼한 자녀라도 지금 직장 다니는 자녀라 하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시면 친구처럼 아니면 손님처럼 이렇게 좀 적용을 해 보시면 '아 우리 엄마가 좀 많이 달라졌네요.'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중에서 네 의사소통 중에서 뭐 고든이라는 사람이 막 얘기한 부분이에요. 의사소통의 방법은 이런 게 명령하기, 지시하기, 경고하기, 훈계하기, 그다음에 충고하기, 논쟁하기, 비평하기, 칭찬하기, 동의하기, 비웃기, 창피 주기 뭐 등등등등등등등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거를 만들었을 때가 1975 년도예요. 매 맞으면서 공부했었던 시기거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매를 맞았던 건 벌을 많이 샀죠. 뭐가 떨어 그 반을 쫙 있으면 그 반에서 우리 반이 떨어졌어. 그럼 무조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올라갔는데 저번 시험 볼 때 나는 올라갔는데 막 무조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적용하려면 이게 그렇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보면 자녀와 가족 내의 위치가 서로 달라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부모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호작용이 원만하겠습니까? 원만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부모로서 갖고 있는 권위와 너 맘대로 해, 너 맘대로 해, 불 만져도 해, 네가 만지고 싶으면 만져, 칼 만져도 돼, 손 비는 건 네 손이지 뭐 내 손이니 이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기본적인 거를 약간 커팅하면서 자녀와의 어떤 많은 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인 의사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거나 뭐 충고를 하거나 이 방법은 어때? 라고 제안하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아이 말을 또 길어주고 그렇구나 대박 대단한데 헐 엄마보다 낫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칭찬을 해준다든가 엄마 생각은 이런데 오빠 생각은 이렇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부정부패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만약에 너가 어른이라면 어떤 식으로 엄마가 어른이라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끊겨서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만 페이지 111쪽부터는 네, 다음 시간에 연결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빨리 끝났는데요. 뭐 시험하고 상관없이 약간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수업의 경청을 조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기 책에 있는 거 나오는 거 말고라도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첫 번째는 첫 번째 보내신 거 말고 세 번째 저한테 자기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한테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실 거니까 조그만의 미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뭘 주실 건데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재밌고 즐거운 생활을 이제 2학기가 마지막이고 2학년이 이제 졸업을 하시는 거니까 어떤 추억을 좀 남겨드리려고 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양심을 걸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로 보내주시는 분한테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내가 경험했던 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문자 주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건강 가족론 듣는 누구누구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저는 부부의 갈등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내주시면 세 번째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됐어요. 웬만하면 오버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인생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네. 윙 어떻게 된 거야? 네, 마감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아이고야 음악 켰는데 음악이 잘 안 나왔어요. 힘드셨죠? 1시간 15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준비를 할게요. 네. 강의 허투루 들으시는지 집중해서 들으시는지 퀴즈를 냈습니다. 건강하시고 한 주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